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일하는 방식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서 참 재밌거든요. 구글을 알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2002년 5월 어느 금요일 오후 레리 페이지는 구글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다. 검색어를 칠 때마다 검색 결과와 함께 광고가 뜨는데 이걸 보고는 기분이 언짢아졌다. 구글은 하나를 검색하면 그와 연관된 수많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뜨는 광고 중 일부는 검색어와 전혀 무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제 오토바이 가와사키 H1B를 검색하면 H1B 미국 비자를 얻으려는 이민자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변호사 광고가 줄줄이 떴다. 검색에 딸려 나온 이 광고들은 고풍스러운 모터사이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또 프랑스 동굴벽화를 치면 프랑스 동굴벽화는 땡땡땡에서 구입하세요 라는 광고가 수없이 뜨면서 프랑스 동굴 벽화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한 온라인 소매점 이름들이 줄줄이 소개되었다. 레리는 어떤 검색어에 어떤 광고가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주는 에드워즈가 때로 구글 사용자에게 쓸데없는 메시지를 강요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 시기 에릭은 여전히 구글이 아주 정상적인 신생 벤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후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불량 제품을 발견한 최고 경영자는 당장 제품 담당자를 호출할 것이다. 문제점을 토론하기 위해 두세 차례 회의도 열 것이고 해결 가능성을 타진한 다음 행동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 방안이 수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차례 품질 향상 테스트를 거쳐 해결 과정에 착수한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 과정에 몇 주가 소요된다. 하지만 레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페이지를 인쇄해서 눈에 거슬리는 광고를 부각시킨 다음 당구대 옆 주방 벽에 걸린 게시판에 붙여놓았다. 그리고 큼직한 대문자로 이런 광고는 너절해 라고 써놓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레리는 사원들 중 아무에게도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 긴급회의 계획도 잡지 않았고 이 문제를 우리 중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 5분에 검색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제프 딘이 이메일 한 통을 발송했다. 그와 몇몇 동료가 벽에 붙은 레리의 글을 보고 광고가 형편없다는 레리의 평가에 공감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메일에는 단순히 발제자의 생각에 공감한다는 것 외에도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몇 가지 쓸만한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해결책이 들어 있었다. 이들 5명이 주말 동안에 암호화해 놓은 뛰어난 해결 방안의 링크가 걸려 있었다. 또 이 새로운 방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를 몇 가지 열거하기도 했다. 해결책의 세부 과정이 특이하고 복잡하긴 했지만 이 방법의 핵심은 온라인 광고의 품질을 측정하는 데 있었다. 즉,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의 품질을 평가한 뒤 그 점수를 바탕으로 광고가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도 되는지 또 들어가면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 발상의 핵심은 광고는 단순히 광고주가 얼마나 돈을 지불하고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의 의지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구글 애드워즈 엔진의 기초가 되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 5명의 엔지니어를 주말에 회사의 진로를 바꿀 정도로 문제 해결의 닌자로 키우는 것이 구글의 문화는 아니다. 그보다는 이런 닌자를 먼저 회사로 끌어들이는 것이 구글의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참 재미없는 일인데 자기가 자유의지로 하고 싶어서 직접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성취감이 있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구글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구나, 인재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구글 차이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글 차이나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216페이지. 세르게이 팀이 2009년 12월 하순 내내 조사를 계속하고 있을 때 에릭은 회사의 역사에 엄청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세르게이와 조사팀은 1월 초에 해킹의 진원지와 규모를 파악했는데 여기서 나온 소식은 불길한 것이었다. 해커들은 소스 코드만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몇몇 반정부 인사가 가입한 지메일 계정에 손을 대려고 했기 때문이다. 세르게이는 이 해킹 사실을 발표하고 구글의 대처 방법을 시급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별로 없었다. 에릭이 주재하는 1월 첫 주 회의에 참석한 세르게이는 해커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의 검열 정책에 동조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 정부가 사이트를 폐쇄하여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힘들게 얻은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한이 있어도 구글 차이나의 검색 결과를 걸러내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요점을 강조했다. 보통 세르게이가 회의 도중에 일어나는 것은 롤러브레이드를 신고 있을 때뿐이었다. 이날 여행 중이어서 화상회의로 참석하고 있던 에릭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 회사를 위해 무엇이 좋은지 의견을 밝힐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에릭은 그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010년 1월 10일 4시에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세르게이가 1시간이 넘도록 상황의 기술적 측면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그 전주에 표명한 입장을 반복했다. 구글의 검색 결과를 걸러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에릭은 레리가 세르게이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은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표결에 붙이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 누구나 결론을 내리기 위해 협력해야 했다. 이 때문에 회의는 여러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사실을 꼼꼼하게 되짚어가며 길고도 때로 지겹기까지 한 토론을 계속했다. 마침내 에릭은 표결을 요구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세르게이의 의견 쪽으로 기운 것이 분명했고 표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에릭은 모두가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참석자 일부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후 100년간 중국 시장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에릭의 의견에 동조했다. 다수는 중국 정부가 현재의 방식을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태도가 변할 것이며 이러한 시점이 되면 구글이 재진출하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는 세르게이의 의견을 지지했다. 참석자들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밤 9시가 되어 내린 최종 결론은 즉시 철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보다는 가능하면 투명하게 우리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는 한 해킹을 받은 회사 중에서 해킹 사실을 자세하게 발표하는 기업은 구글이 유일했다. 또 구글 차이나에서 검색 결과를 검열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결정사항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대신 시간을 두고 구글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데이비드 드러먼드가 이 결정을 블로그에 올려 알린 대로 법의 테두리를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검열이 없는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월요일 에릭은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토론에 붙였고 화요일인 2010년 1월 12일에 우리는 이 사실을 공표했다. 이 결정사항을 발표한 날 아침 우리는 중국 정부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농담이 아닌지 의아할 정도였다. 그들은 전혀 농담이 아니라고 했다.
모두 조용히 떠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곧바로 떠나지는 않았다. 그것은 공공연한 최후 통첩이었다. 에릭은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었다. 우리는 구글의 새로운 공식 입장과 중국의 규정이 합치되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중국 관리들과 계속 대화를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구글은 공식 입장에서 후퇴할 수 없었고 중국도 규정을 철회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상한 대로 우리는 3월에 구글 차이나의 검색을 폐쇄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다. 2010년 1월 15일 열린 TGIF 회의에서 중국 문제에 대한 토론이 완전히 의제를 지배했다. 그런데 그가 미처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구글러들은 일어나서 한참 동안이나 전체 고위 경영진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중국 사태에 대해 내린 결정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구글러들에게 대환영을 받았고 이런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사려 깊은 과정은 힘든 결정을 내릴 때 일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유산으로 남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차이나에 관한 일화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검색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 구글의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중국 시장을 포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중국은 정말 검열이 심각한가 봐요. 이런 미국 회사의 기업의 책을 읽으면 여러 다른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책에서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얘기가 종종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에릭이 선에 있고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 컴퓨터에 있을 때부터 에릭과 스티브가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해요. 네, OS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관해서 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한 사회인데 책을 읽으면 지식이 남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네요. 변하지 않는 진리고요. 여러분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에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